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MBTI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와 F의 차이에 대한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이라고나 할까요? 최신 심리학 이론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T라고 해서 다 똑같은 T가 아니고 F라고 해서 다 똑같은 F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심리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빅5라는 게 있죠. MBTI에 비해 과학적 객관적이라고 인정받는 테스트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 빅5라는 게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성격에 관한 말들을 그룹핑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때 쓰는 말들 있잖아요. 외향적이다, 수다장이다, 활발하다,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다, 목소리가 크다, 이런 말들, 이게 다 비슷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외향성 이렇게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거에 거부감이 없다,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런 걸 또 묶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묶이는 게 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빅5예요.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컨대 외향적이다 라는 말을 1로 보면 수다장이다 는 0.7이 나온다든가 활발하다는 0.8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할 때 외향적이다에 동그라미 친 사람 10명 중 7명이 수다장이에도 동그라미 치고 10명 중 8명은 활발하다에도 동그라미 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걸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학을 사용해서 수많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5가지로 묶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들의 빅5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실험만 했다면 이 5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대상자가 대학생이든 공군 조종사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빅5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오늘날 심리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검사 중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5가지 구분법을 발견하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성격 이론들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로 다 재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당연히 MBTI도 있는 거고요. 빅5의 외향성 점수는 MBTI의 EI 지표와 연결되고요. 개방성은 NS 지표, 우호성은 FT 지표, 성실성은 JP 지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죠. 신경성 지표가 MBTI에 없어요. 당연히 MBTI도 불완전한 이론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TA로 구분해서 MBTI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INFP인데 신경성이 A면 일반적으로 예민하다는 INFP의 이미지와는 달리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빅5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걸 알아야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T와 F의 차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TF 지표는 빅5의 우호성 점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호성 점수가 높게 나오면 F, 낮게 나오면 T라는 겁니다. 우호성은 타인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많고 사람을 잘 믿고 원만하고 관대하고 온화한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점수가 낮다면 성마르고 의심 많고 완고하고 성깔 있고 퉁명스러운 성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F는 좋은 성격이고 T는 나쁜 성격인 것 같잖아요. 뭐 맞아요. 확실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보통은 F가 먼저 T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잖아요. 웬만하면 F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편이고 T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 F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T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T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F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F가 T에 비해 좋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퉁명스럽더라도 마음속 깊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T도 있고요. 겉으로는 전혀 T를 안 내면서도 속에 칼을 품고 있는 F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서 빅5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이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헥사코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빅6라는 거죠. 빅5에서 팩터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팩터가 되는 거고요. 헥사코, HEXACO는 그 6가지 팩터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헥사라는 게 숫자 6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뭐가 추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성격의 하나라고?
그럴 수가 있구나. 좀 섬뜩했습니다. 헥사콘은요, 아직 빅5만큼 심리학계에서 공인된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실험 결과로 이런 게 나온 거죠. 아까 5개 묶음으로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6개 묶음이 나온 거예요. 특이한 건 이걸 발견한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빅5 이론이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도 그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소금 문화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성균관대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실험을 하다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서구권에 대해서도 다시 실험을 하게 돼요. 혹시 예전에 이걸 못 발견한 이유가 당시 컴퓨터 용량의 한계 때문에 성격 어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어휘를 확 늘려서 500개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확실히 6가지로 뜨더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프랑스어로, 영어로 그렇게 두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새로운 이론을 확신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죠. 거짓말하는 게 성격의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제가 니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라는 영상이었죠. 니체가 말하길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두뇌가 발달한 이유는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마도 초기엔 천적이나 포식자였겠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된 거라고 했죠. 니체의 생각엔 원래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놀랄 것도 없죠.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에도 치를 떨고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설명하기도 했죠. 니체의 말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과 도덕은 약자의 망상, 노예의 도덕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획일화시킬 수 없을 뿐이지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른 어떤 팩터보다도 이 정직성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특히 본인이 정직성 점수가 높다면 또 그럴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정직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T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F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T 중에서 좋은 사람은 정직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F 중에서 나쁜 사람은 정직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선악 따위는 그저 인위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는 거야. 니체가 말하기엔 어쩌고 하면서, 글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니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소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없다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대로 나쁜 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쁜 놈이거나. 물론 이런 건 있죠. 좋은 놈 나쁜 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한테는 좋은 놈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놈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놈이었는데 나쁜 놈이 되거나 혹은 나쁜 놈이었는데 좋은 놈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란 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디안 속담에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 늑대가 사는데 하나는 좋은 놈, 다른 하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니체가 말한 건 다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과 악, 다시 말해서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낸 노예의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대안으로 강자의 도덕을 주장하기도 했죠. 초인, 권력의식,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니체 나름대로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세상에 나쁜 놈, 좋은 놈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다면, 선악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 선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악한 사람도 지나치게 선한 사람도 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은 알지 모르지만 바이블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히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적당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예,
그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건 뭐 이상하지 않죠. 좀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나치게 선한 사람도 되지 말라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는 나쁜 놈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세상엔 무조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 어딜 가도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요. 인간 역사에 어딜 뒤져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게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나를 한 대 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착한 놈이면 안 됩니다. 나도 한 대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쁜 면이 있거든요. 공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난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게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도 좀 나쁜 면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정말 착하고 나쁜 면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원래 공격성이 있어요. 생물학적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은 컨트롤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휘둘렀을 때 누군가 다치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걸 모르면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다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해나 자살 같은 겁니다.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성을 너무 억누르다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보다 더 흔하게는 신체적인 문제, 병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불행이고요. 가끔씩 이런 사람 중에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총을, 기관총을, 대포를, 군대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히틀러도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태인을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홀로코스트로 죽은 숫자가 무려 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대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만민 평등의 이상향을 건설하자 뭐 이러면서 기득권에 대한 무자비한 린치로 시작된 게 문화 대혁명이죠. 말하자면 얘네들 다 지들 딴엔 나쁜 놈들 다 없애고 좋은 놈들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죠. 나쁜 놈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쁜 놈이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tit for tat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툭 치면 나도 탁 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툭에는 탁이라는 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컨대 게임 참가자가 10명이라고 해봐요. 그중에 A와 B가 1대1로 만납니다. 두 사람은 협력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협력을 선택하면 3점씩 획득합니다. 근데 상대는 협력했는데 난 배반해요. 그럼 난 5점이고요. 상대는 빵점이에요. 그럼 배반하는 게 더 이익이겠죠? 문제는 상대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서로를 배반하면 1점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게임을 다른 참가자인 JD, FG, HIJK와 함께 상대를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거죠. 물론 만났던 상대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점수를 많이 얻게 되냐면요. 상대를 처음 만날 때는 협력하고 그 다음 만날 땐 그 직전에 상대가 했던 대로 상대한테 해주는 거예요. 매우 심플하죠.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 점수가 가장 높아서 1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전략의 이름이 바로 tit for tat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tit for tat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에 처음 출근했어요. 출근 첫날 모든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A는 내 인사를 잘 받아주고 B는 잘 안 받아줘요. 그럼 그 다음날 A한테는 역시 깍듯하게 해주고요. B한테는 대충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A는 내 인사를 잘 받아주고 B는 잘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A한테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B한테 대충 했어요. 근데 이번엔 A도 B도 둘 다 잘 받아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엔 두 사람 모두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려면 좀 더 단순화된 조건이 필요해요. 뭐 직급이 다 똑같다든가 사람 숫자가 꽤 많다든가. 이 실험은 원래 정치학자 로버트 엑솔로드가 시작한 건데 진화 생물학자들이 엄청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변형해서 다시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tit for tat 전략을 고수한 종들은 5세대가 지나가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가장 성공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쁜 놈들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계속 배신 때리는데 성공해서 남들은 빵점, 자기만 5점, 그러면서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좋은 놈들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건 진짜 니체 말처럼 약자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래 가냐면요,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이 되어주고 좋은 놈한테는 좋은 놈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가고 결국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엔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놈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당하게 되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찾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찾아요.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팁 포 텟 이야기를 했죠. 투개는 탁 이거요. 여기서 상대와 내가 서로 협력하면 각각 3점씩 먹는데, 내가 상대를 배반하고 상대가 나를 협력하면 나는 5점, 상대는 빵점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착하면 내가 계속 5점씩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배반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협력하면 진짜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남이 나를 배반했는데도 나는 계속 협력하는 겁니다. 보통 호구라고 하죠. 물론 너무 당하다 보면 나중엔 결국 폭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어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빼앗기다 보니까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걸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새로운 호구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착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접근하는 거죠. 나쁜 놈들은 이 짓거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놈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착한 사람들은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계속 협력하는 걸까요? 이게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착한 사람은 본인이 배반당한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대는 5점, 나는 빵점의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게 되냐면요,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주 흔해 빠진 전형적인 믿음 중 하나는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자, 여기서 뭔가 불쾌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이 믿음에 빠져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걸 말하는 거라면 적어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좀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부자, 권력자들 중에는 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복 받는 것과 착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좋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건 그야말로 믿음일 뿐이죠. 증명되진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현실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도 많죠. 예컨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사실 사이비까지 갈 것도 없고요. 멀쩡한 교회나 절에서도 이상한 목사, 스님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죽고 나면 10배, 100배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 5점, 난 빵점. 이 거래를 하면서도 순진하게도 자기가 50점, 500점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직자 중에는 정말 진실하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쁜 놈은 어디에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더 그렇죠. 속된 말로 물반 고기 반이라는 겁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명당엔 낚시꾼들이 몰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식의 믿음을 심리학적으로는 마술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신다고. 어른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애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믿는 믿음 중에 어떤 건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좋을 거야.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많고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냥 나이만 더 먹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도 다 마술적 사고예요. 현실적, 논리적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 중엔 이렇게 현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믿음,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그걸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계속 당하는 거죠. 난 착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쁜 놈한테 당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했는데 선배나 팀장이 나한테 다가와서 막 잘해줘요. 처음 봤는데도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 데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회사는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돈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회사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돈 벌러 온 거예요. 일해주고 돈 받는 거죠. 그래서 일이 곧 돈입니다. 함께 일을 하잖아요. 일이 얽혀 있는 거죠. 돈이 얽혀 있는 거예요. 어렵사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얼마 안 가 면직하는 사람들 있죠.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민원이니 뭐니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급여는 제일 적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곧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나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지만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아예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기본입니다. 원래 당연히 그런 거예요. 모두 돈 벌러 나온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기대한 만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와 가까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저히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친해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의 약점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이런 사람과 잘못 엮이면 사회생활에 아주 피곤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중엔 진짜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까지 밀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사람은요. 자기를 경계하는 사람에게 굳이 애써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너무 없으면 나쁜 사람한테 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너무 많으면 좋은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과 연결되기가 쉽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사람과 연결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릴 때는 누구나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도 믿고 아빠가 타는 차가 최고고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더 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빠가 타는 차는 최고가 아니지만 내 롤모델이 타는 차는 최고가 되는 거고요. 엄마 말은 틀리지만 목사님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다고 보고요. 선한 사람이 악한 면을 갖고 있거나 악한 사람이 선한 면을 갖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눈엔 착하지 않은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선 철저히 착한 행동만 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알고 보면 전혀 아닌데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화를 낸다거나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보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눈앞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던 사기꾼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고요. 당하고 나서야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공격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공격성이 보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격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그걸 대하는 태도예요. 차라리 본인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민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말하자면 단점이나 결점이 눈에 보이는 사람,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모든 면에서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착하기만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슬프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 의견을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선악을 강약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고 나쁜 게 아니라 강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세 친구가 있는데 A가 싸움을 제일 잘하고 다음이 B고 C가 제일 못한다고 해봐요. 근데 B가 C를 계속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걸 본 A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A랑 B랑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얻어 터졌겠죠. 자, 여기서 C는 일단 제외하고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B 입장에서는 A나 자기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C를 때린 것처럼 A도 나를 때린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죠. A는 자기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게 B와 다른 점입니다. A가 B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B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A가 B를 때리는 행동은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B가 그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C한테 잘했다면 그럼 C한테 하는 행동 자체는 좋은 행동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니죠. A는 원래는 남을 괴롭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남을 괴롭히는 B를 말리다 안 돼서 한 대 친 거고요. B는 원래 남을 괴롭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센 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C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는 선한 사람이 악한 면이 있는 거고요. B는 악한 사람이 선한 척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어요. 이전에 인디안 속담 얘기도 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산다고. 근데 이 속담에 뒷얘기가 있어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늑대가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겁니다. 선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악을 지배하고 필요하다면 악한 면을 드러내면서 싸웁니다. 어떨 때 필요할까요? 나쁜 놈과 싸울 때 필요한 거죠.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 이런 놈들한테는 좋게 대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강한 사람은 선을 이용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뒤에 사기를 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죠. 둘 다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선이 악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악이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두 마리 늑대가 번갈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늑대 서열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서 A와 B가 싸우는 것만 본 사람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죠. A가 친 주먹에 맞아 B가 코피 흘리는 걸 보면 A가 나쁜 놈인가?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C를 괴롭히지 않고 좋게 대하는 걸 보면서 B가 괜찮은 놈이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B랑 친해질 수도 있고요. B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무려 500만 명의 유태인이 이 아이히만의 주관하에 죽어나갔는데 정작 이 인물은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그저 상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특별히 악한 의도도 없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한 일인데 그런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딱히 악하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알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면서 그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기죠. 만약 아이히만이 착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느껴서 결국 실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선악의 문제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 문제로 고민한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의 행위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라. 단 그 원칙은 내가 보편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칸트 말이 좀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칸트는 이걸 도덕의 절대적인 원리로 봤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법을 잘 지켜라, 남들이 지키는 도덕을 너도 잘 지켜라,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에 대해서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있죠. 이건 모든 물질,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아래
아래로 떨어지죠. 뚱뚱한 사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씬한 사람도 떨어져요. 예외는 없습니다. 도덕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란 얘기예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도덕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의 행위의 원칙이라는 게 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얘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선하고 쟤도 쟤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선하니까 다 선하네. 악한 놈은 나쁜 놈은 하나도 없네. 이건 아니란 겁니다. 예컨대 아까 A와 B 이야기로 돌아가면 A가 B한테 야, 너 왜 자꾸 C를 괴롭혀? 너보다 약하다고 괴롭히는 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근데 B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게 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다를 뿐인 거잖아요.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진짜 선한 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A가 B를 괴롭혀도 좋은 거죠. 칸트에 의하면 B의 기준이 진짜 선이 되려면 그 기준이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B는 얻어 터지면서 에이, 너 참 착한 행동을 하는구나. 역시 넌 좋은 사람이야.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B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B의 기준은 진짜 선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른 행위만이 진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칸트를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니체나 쇼펜하우어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칸트 철학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니체 철학은 쇼펜하우어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거고요.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가 깔아놓은 기반 위에 만든 거예요. 근대 이후 서양 철학의 모든 뿌리는 칸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칸트는 선을 이야기할 때 무슨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혹은 국가나 단체에서 정한 법 이런 걸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가 생각하는,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기준이라고? 좋아. 하지만 그게 진짜 선이 되려면 이 원칙에 맞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행위의 원칙이 보편 법칙에 일치하도록 행위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착한 사람이라면 기준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깊은 부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MBTI에서 T와 F의 차이를 볼게요. 보통 F가 착하다고 하는데 T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게 두 사람한테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많이 아파. 어떡하냐. 빨리 병원 가봐. 근데 두 사람 모두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 생각해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F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아프다면 친구의 위로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T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아픈 사람이 나라면 병원 갈 생각부터 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얘기예요. 이건 F가 친구 아프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컹하는 것과 방식만 달랐지 본질은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은 착하다는 것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둘 다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F가 상대와 함께 있어주거나 T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상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F, 모든 T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봤는데도 난 너한테 그래도 되지만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F든 T든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에 의하면 그 기준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